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저에게 참 특별한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했던 제 인생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준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이었고, 공부도 딱 평균 정도 했고, 보통의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과 누나 한 명과 살았습니다. 누구는 평범한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평범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잘난 것도 못한 것도 없는 평범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평범한 이름이 싫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성이 특이한 친구도 있고 이름이 특이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영수입니다. 그것도 김영수요. 제가 어렸을 때 영수라는 이름이 진짜 흔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만 제가 알기로는 전학년 통틀어 1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학년 때는 같은 반에 박영수가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영수야 하시면 항상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이름도 좀 특이했으면 아니면 성이라도 특이했으면 했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성격이 잘난 애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반에 꼭 있는 인기 많은 애들 있잖아요.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고 목소리도 크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애들이요. 게다가 그런 애들은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외모까지 출중합니다. 언제나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재밌게 놀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선망하게 되었죠. 나도 저 애처럼 남들을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거나 체육을 아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해서 잘 알려주거나 목소리가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변화 없이 중학교를 올라갔고 제 인생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니까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로 노는 애들이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통의 애들과 어울렸습니다. 집 근처의 학교에 가서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평범한 집에 들어갔죠. 고등학생 때도 특별한 일 하나 없이 똑같았습니다. 이날이 저날인지, 저날이 이날인지 모를 만큼 다 비슷한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이 특별해지기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성적이 딱 평균이었어서 대학교에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누나처럼 공장 들어가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조금 욕심이 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수야, 너네 누나 영희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왜 대학에 안 가고 공장 들어갔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대학 가라고 누나가 포기하고 안 간 거다. 저요?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사실 누나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땐 여자들이 대학교 가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 시대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가끔 저한테 너는 좋겠다. 공부 마음껏 해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지인 딸이 일명 스카이 대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르고 졸라서 그 누나를 제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은 아주 특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누나는 정말 예뻤습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 가장 예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공학을 나왔거든요. 게다가 서울에 있던 학교들이라 학생 수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그렇게나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예쁘다는 애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예뻤습니다. 영수야, 이해되니? 어떻게 목소리까지 예쁜 건지 공부에 하나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19 인생의 첫사랑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과외 초반에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도 못하고 심장만 벌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지나니까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누나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형들이 수두룩할 테니 맨날 그런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비교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맨날 1분 1초마다 누나 생각이 나니까 그냥 누나 생각날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외웠고 이해 못해도 그냥 무작정 연필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여름방학 하기 전 시험에서 제가 전교 19등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전 시험에서 반에서 20등이었거든요. 딱 중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전교 19등이라니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제가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제 성적에 친구들도 선생님도 가족들도 제가 좋아하는 누나도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저의 첫사랑 누나가 엄청 칭찬을 해주었고 날개라도 단 듯이 저는 훨훨 날아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누나가 있는 학교는 안 되겠지만 서울을 벗어나진 말자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저는 정말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방방곡곡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친누나도 잘했다며 큰 금액의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사랑 누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영수야, 너무 축하해. 정말 대견하다. 나도 네 덕분에 정말 많이 공부가 되었어. 대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 되면 또 보자. 누나는 제 과외를 그만두며 저와의 인연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는걸요. 대학교 합격하고 누나한테 고백하는 순간이요. 누나, 사실 저 누나 좋아해요.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제,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2월에 눈 오는 날, 저는 누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누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는 조금 놀란 듯 하더니 갑자기 웃더라고요. 영수야, 고마워. 그런데 대학교 가면 더 예쁘고 멋진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 마음 잘 받을게. 고맙고 잘 지내. 저 솔직히 누나가 제 마음을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누나의 거절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더 땅끝으로 쿵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좌절을 했지만 한 번의 좌절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누나를 향한 제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고 저는 계속해서 누나 곁을 맴돌기로 했습니다. 누나가 학교에서 늦게 끝난 날은 데리러 가고 주말에는 대학교 생활 때문에 고민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누나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또 거짓말하면서 우연처럼 마주치기도 했죠. 아마 제 거짓말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냥 착한 동생이고 하니까 나와준 거였겠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잊고 있던 누나와 제 사이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였죠. 입영 통지서 나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서 통지서 받자마자 누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누나, 나 군대 가. 어머, 내 동기들도 작년부터 하나둘 가기 시작했는데 너도 가는구나, 영수야. 어떻게 2년 넘게 누나를 못 보고 사냐? 아, 휴가 나오잖아. 그럼 나 휴가 나오면 만나줄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시간 되면. 아싸, 누나, 나 진짜로 멋있어져서 올게. 휴가 때 연락할게, 진짜로. 그래, 그래라. 이때까지만 해도 누나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언젠가는 서서히 꺼질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기만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누나랑 편지를 주고받았고 전화통화도 했고 휴가 나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누나도 그때부터 제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길기만 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드디어 군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던 날에도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누나의 행동이나 말투,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누나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고, 누나의 대답은 놀랍게도 좋아였습니다. 그날 물 만난 강아지처럼 눈밭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누나가 제 여자친구가 되다니, 첫사랑과 이루어지다니,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연인이 된 우리는 풋풋하고 예쁘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일 비슷했던 내 인생이 누나를 만나고 달라졌고, 누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누나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줄은 예상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다니, 그때부터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누나한테 멋진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까지 2번의 학기에 수석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봤을 땐 가히 걔가 네 인생의 은인인 것 같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나 만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며 참 고맙고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죠. 그 말에 저도 100번 1000번 공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노력해서 공부하지도 않았을 테고 장학금을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취직하면 누나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취업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취직한 회사 선배들 중에 결혼 앞둔 선배들이 둘 있었는데 결혼은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결혼하기 전에 해야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 돈 벌고 프로포즈 하자 마음먹고 죽어라 돈을 모았습니다. 그땐 진짜 짠돌이같이 살았습니다. 누나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짠돌이라는 별명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리고 정말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2번 학기에 장학금 받아서 학비를 안 냈잖아요. 그 돈도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예쁜 반지를 샀고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누나를 불렀습니다. 오, 영수 어쩐 일이야? 요즘 돈 아낀다고 이런 곳 잘 안 왔잖아. 그냥 곧 누나 생일이잖아. 어때? 여기 괜찮지? 예쁘다. 음식도 맛있어. 만족하는 누나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졌고 저는 내내 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리던 반지를 꺼냈습니다. 누나,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 결혼해 줘. 내가 평생 누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해줄래? 누나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야, 당연하지. 만약 레스토랑에 아무도 없었다면 앞구르기를 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포즈하고 6개월 뒤, 저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사랑했던 누나와 결혼을 했고, 둘 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불만이랄 것이 하나도 없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 저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또 한 번 찾아왔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 오늘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해. 그래? 그럼 누나 좋아하는 떡볶이 사올까? 요새 계속 야근해서 못 먹은 지 오래됐잖아. 아니, 요즘 떡볶이 안 땡겨. 뭐? 떡볶이 귀신이 떡볶이가 안 땡긴다고? 그럼 뭐 먹을까? 치킨? 역 근처에서 파는 바삭바삭한 치킨 먹자. 튀긴 거 별로 안 좋아하면서 희한하네. 그래, 알겠어. 퇴근하면서 사올게, 누나. 누나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건 2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 군대 휴가 나왔을 때도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갔었고, 결혼하고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떡볶이뿐만 아니라 떡을 엄청 좋아했어요. 쫀득하고 말랑한 식감이 좋다고 했었죠. 반면에 튀김은 안 좋아했습니다. 떡볶이 먹을 때도 튀김을 안 먹었던 사람이고 치킨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바삭한 과자도 거의 안 먹었죠.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떡볶이를 다 마다하고 치킨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면서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역 근처에서 파는 기름이 지글지글한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치킨을 사갔습니다.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은 치킨 중에 최고야. 누나 천천히 먹어. 내가 혼자 사다가 먹을 때 맨날 조금 먹고 안 먹더니 오늘 진짜 신기하네. 누나가 치킨을 입에 가득 넣고 아주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방에 후다닥 들어갔다가 묘한 표정을 하고 슬그머니 다시 나왔습니다. 기대에 찬 것 같기도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영수야, 이거 봐봐. 누나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아니지.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거 뭐야? 진짜 웃겨. 당연히 진짜지. 누나, 나 아빠 되는 거야? 누나가 제게 준 건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과 선명한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둘 다 아직 젊기도 했고 누나가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꺼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갑작스럽게 선물 같은 아이가 저희에게 와준 거였습니다. 그날은 제 평생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누나를 왕비님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기가 누나 뱃속에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죠. 누나는 평소 찾지 않는 음식을 찾았고 갑자기 느닷없이 TV 보거나 길 걷다가도 우는 일이 있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빵빵 터지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하더니 정말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고수하던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기도 했었죠. 물론 달라진 누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임신한 내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야, 나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지킬 거야. 누나의 배는 점점 커져갔고 그럴수록 저희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우리 아기의 모습은 어떨지, 어떤 아이일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느덧 누나는 임신 7개월이 되어 있었고 커다란 공 하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배가 커져 있었습니다. 기대에 부푼 우리의 마음처럼요. 누나는 임신 5개월쯤부터 일을 그만두었고 친정에도 다녀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으며 나름 알찬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주말이면 누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같이 인형 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아기 옷을 구경하러 다니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이 막 생겼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때는 보기 드문 주 5일 근무에 직급도 높았고 연봉도 훨씬 많이 줬었죠. 좋은 조건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가 복덩이라며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일이 바쁠 때면 토요일에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그날이 그렇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일이 일찍 끝나서 3시쯤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장을 봐야 한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시내 사거리에 도착을 했고 길 건너에 누나가 보였습니다. 누나가 손을 번쩍 들어서 크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배가 불룩 나와서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게 펭귄 같아서 정말 귀여웠습니다. 저도 누나를 따라서 손을 흔들었고 곧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분명 제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귀엽게 걸어오던 누나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비명소리로 가득했고 굳어버린 채로 눈만 돌려 확인해보니 누나는 좋기 10m는 더 넘는 차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멈춰있는 검은 승용차의 주인은 황급히 차에서 내렸고 되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삐거덕거리며 누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눈앞에서 차에 치인 누나는 차도를 붉게 물들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꺽꺽거리면서 누나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들 경찰이며 구급차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누나의 상태를 살피며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 사람들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살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임산부인 누나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누나도 아기도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모를 겁니다. 사랑하는 내 평생의 배우자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아기가 죽었다는 이 현실은 정말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깨어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깨어있으면 종일 누나 생각만 났습니다. 집 소파에 멍하니 앉아만 있어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움직였던 누나의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누나의 향기가 나는 듯 했고 당장이라도 현관이 열리며 누나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면 누나 꿈을 꿨습니다. 누나와 데이트를 하는 꿈, 집에서 보내던 일상들, 아기를 낳고 키우는 모습들까지도 꿈도 현실도 모두 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꿈과 현실을 오가며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 1년을 살았습니다. 누나와의 추억이 가득했던 집은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가족들도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해보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달래도 보고 화도 내고 끌고 나가보기도 하고 어거지로 밥도 먹이고 하지만 저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누나한테 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살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게 되셨고 그때 제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는데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시는 아버지 지인분들마다 혀를 차며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어땠더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억은 뭐였더라? 저는 제가 사랑하는 누나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는 살이 빠져 있었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기신 듯 하였습니다. 항상 강하기만 하는 줄 알았던 친누나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잘 살아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걸쳐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싹 다 버리고 집에서 쓰던 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누나의 물건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어머니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며 저는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제가 참 뜬금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살기로 마음먹고 뭘 하며 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든 생각이 바로 카페였습니다. 신혼 초에 누나가 해주었던 샌드위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투박한 양상추와 햄, 치즈, 누나만의 특별한 소스가 들어간 두툼한 샌드위치였습니다. 누나가 해준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를 파는 카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고군분투를 많이 했습니다. 카페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카페 사장이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계산을 잘못하기도 했었고, 커피 머신이 고장나서 하루 종일 커피를 못 판 날도 있었고, 샌드위치를 못생기게 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도 소통하게 되고요. 카페는 제가 일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아무 방해 없이 제가 온전히 누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누나를 추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카페 운영을 했습니다. 3년쯤 운영을 하니까 모든 일이 제법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비슷한 시간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도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쯤부터 제 가게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3, 4일 정도 방문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완전 단골이셨죠. 제 카페가 크지가 않거든요. 2인용 테이블이 4개 있고 창밖을 보며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항상 9시가 조금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항상 노트북과 책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오후 2시쯤까지 있었죠. 카페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분을 기억하게 된 건 바로 그 손님의 매너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하나 시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11시쯤에 다른 음료 한 잔을 더 시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샌드위치 하나를 또 포장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먹고 싶고 목이 말라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카페에 민폐가 될까봐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창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카페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혼자서 2, 4인 테이블 차지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 손님들에 대해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분이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오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시간은 손님도 없을 때라 오히려 누가 앉아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좋았죠. 그래서 그분이 2번째 음료를 시키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괜히 신경 쓰여서 주문하시는 거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손님도 없어서 얼마든지 앉아있다가 가셔도 돼요. 갈 때 샌드위치도 일부러 포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괜히 제가 민폐가 될까봐. 아니에요. 민폐는요 무슨.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카페 음료가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 먹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요. 오후에 사는 건 저희 아들 간식으로 사가는 거예요. 정말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날이 추워져서 딸기가 맛있길래 청을 좀 담궈봤는데 딸기 우유 좋아하시면 한 잔 드릴까요? 단골 손님 서비스예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게 그 여자분과의 첫 대화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분이 제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는 게 그저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이 된 단골 손님들처럼 그 여자 손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면 테스트 겸 여자 손님에게 주기도 했고, 그럼 여자 손님은 집에서 직접 든 티코스터나 장식용으로 놓는 작은 인형들을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우와, 이번엔 루돌프 인형이네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직업이 이쪽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취미예요. 직업은 글 써요. 글이요? 소설 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소설 작가였습니다. 매일 노트북과 책을 들고 와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그제서야 궁금증이 풀렸죠. 글 쓰는 사람은 처음 봐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확고한 신념도 있는 것 같았고 유머도 있으면서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죠.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막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분이 차림새가 엉망이 되어서 가게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여자분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저는 황급히 여자분을 카운터에 앉혔습니다. 저는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슬그머니 나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동네는 조용하더라고요.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여자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죠. 사실은 이혼을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전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경제활동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몹쓸 짓이란 몹쓸 짓은 다 했고, 여자분이 아이 태어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집안을 다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겨우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여자분이 소설을 쓰며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전 남편이 알게 되자 한 번씩 돈이 없을 때 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리를 치며 돈을 뜯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어제부터 친정에 가 있어서 아들은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어떡할 거예요? 전 남편이 집에서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경찰서도 소용없어요. 다녀오면 더 심하게 굴어서 더 힘들어져요. 어디라도 가서 숨어 있어야죠 뭐. 내일이면 갈 거예요. 술 먹고 저러는 거라. 진짜 나쁜 놈이네요. 괜찮으면 오늘 여기 있어요. 저 안에 방도 있어요. 깨끗하진 않겠지만 하루 묵기는 괜찮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놓여진 여자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카페 운영할 때 초반에 가끔 카페에서 잤거든요. 샌드위치 레시피 공부하다 보면 새벽까지 있기도 해서요. 그래서 창고로 쓰려고 비워뒀던 곳에 그냥 이불 하나 깔아두고 자고는 했습니다. 사람 하나 누울 정도는 되는 크기였거든요. 여자분은 머뭇거리다가 고맙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저는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쪽잠을 잤죠.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묘한 기분의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분은 이제 가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잘 먹어야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어제도 이 샌드위치도. 그날은 죽은 아내의 사진을 더 많이 봤습니다.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고 품으면 안 되는 마음을 품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고만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카페에 안 오는 날이면 궁금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전 남편이 찾아온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여자분이 오던 시간이 되면 괜히 밖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여자분이 자주 주문했던 샌드위치를 만들 때에도 생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평생 아내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사랑도 마지막 사랑도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 여자분을 외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여자분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건성으로 하기도 했고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고 안 보려고 할수록 더 시선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자분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네? 왜요? 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네? 뭘? 저도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제 마음이 이상한 것도 알고,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그쪽 생각이 납니다. 미치겠어요. 자꾸 보고 싶고, 궁금하고, 걱정돼요. 몇 달 동안 계속 이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제가 이러는 걸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이었지만, 그땐 정말 숨막히게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그럼 이제 안 오겠다고 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식 웃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죄송해요. 그냥 이게 고백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 고백이요? 고백 아니에요? 난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고백할게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것도 초등학생이라 되는 아들이요. 그게 그쪽한테 부담일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가볍게 만나봐요. 지금처럼.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시작해 볼래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몇 년 만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였지만 어느새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부부가 되어도 좋을 만큼이요. 하지만 저희에겐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씩이나 된 아들이 있는데 저희만 좋다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내가 너의 새로운 아빠다 라고 하기 싫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천천히 아들의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녕? 네가 준우구나. 아저씨군요. 우리 엄마 남자친구가. 이게 그녀의 아들이 저를 보고 한 첫마디였습니다. 네모난 뿔테 안경을 쓴 똑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안경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꼬마 탐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요리조리 살피는 모습이 진짜 귀여웠습니다. 생김새만 똑부러지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이가 10살 막 되었을 때였는데 학급 반장도 하고 3학년 중에 공부도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학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한 아이였죠. 뛰어노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하고 게임보다 공부가 더 좋다는 준우랑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다는 게임기도 사서 가져가 보고 야구선수 사인받은 공도 보여줘 보고 맛있는 간식으로 유혹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준우가 마음을 열게 된 게 바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빌려드리려고 옛날에 사두었던 보드게임 하나를 준우가 발견했더라고요. 그 외 길쭉한 네모 모양 나무를 쌓아서 하나씩 빼는 젠가였습니다.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엄마는 바쁘고 아빠는 없으니까요. 덤덤하게 말하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젠가를 쌓았습니다. 준우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게임하는 내내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한 준우는 저와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없이도 혼자 제 카페에 놀러 오기도 하고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준우는 어느덧 4학년이 되었고 또 한 번 학급반장을 하게 되었죠. 축하 파티를 위해 저희 셋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준우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혹시 나 때문이에요? 그녀와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저씨랑 엄마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뭐 진짜야? 준우야 정말 진심이니? 네, 아저씨 착하잖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아저씨랑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랑 있을 때 행복해해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 되기로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척 좋아하셨죠. 그리고 그녀를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혼을 한다면 무조건 찬성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녀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심해지면 입원하시고 괜찮으면 퇴원하시고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만나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외동으로 자란 그녀는 부모님도 형제도 연락하는 친척도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외로웠겠어요. 힘들었을 거고.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덕분에 제가 작가가 된 거거든요. 책 속에서는 제가 등장인물을 몇 명이고 몇십 명이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비록 현실은 외로울지라도. 이제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그녀는 결혼식 할 거 없이 그냥 살림만 합쳐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녀가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이랑도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드레스라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준우도 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근처 브런치 카페 사장님네 가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객은 상당히 조촐했습니다. 저는 초대할 사람이 어머니와 누나네 가족, 친하게 지낸 주변 사장님 몇 명과 꾸준히 연락하던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준우와 준우의 단짝 친구, 아내가 일하는 출판사의 담당자와 대표, 이렇게였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서로 반지도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정말 작은 규모였지만 나름대로 청첩장도 만들고 드레스도 대여를 했습니다. 날이 좋은 5월의 마지막 주말에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 모아서 밥 먹는 건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어보는 거라며 가뜩이나 마른 몸에 다이어트를 했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일 때문에 시장 조사 겸 시내에 나갈 일이 있다고 했고 아침에 잠깐 카페에 들렸죠. 오늘 늦게 올 것 같아서 우리 내일 아침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우리 내일이면 부부네요. 그러게요, 진짜 실감 안 나네. 우리 잘 살아봐요. 네, 내일 봐요. 그녀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문을 나섰고 다음날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아닌 가장 비극적인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살면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죽는 비극적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비극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혼여행을 가면 일을 못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번화가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나 식당들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갔던 사람이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차 5대의 추돌 사고가 크게 나면서 애꿎은 그녀가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2번이나 떠나보내는 비극적인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장례식장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우였습니다. 준우의 사정을 뻔히 아는 저는 준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준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랑 가자, 준우야. 처음에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피도 안 섞인 아이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하지만 준우가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아이잖아요. 처음엔 마음을 안 여시던 어머니도 곧 준우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준우 오고 칙칙했던 집에 생기가 돋는 것 같다. 준우야, 할머니랑 요 앞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다녀올까? 네, 할머니, 좋아요. 더불어서 준우도 어머니랑 있으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보듬어 주신 덕에 금방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준우 보며 더 힘을 냈고요. 그렇게 3년이 흘러 준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준우가 수학 영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TV를 볼 때에도 바나나 예능 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 보는 EBS 프로그램을 보거나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주식 해보고 싶어요. 뭐? 주식이라니, 그런 건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준우가 저랑 살면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거는 적금, 청약,
이런 것만 알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잘못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인가 좀 무섭더라고요. 선뜻 용기도 안 나고 딱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중학생인 준우가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다니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준우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정말 주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하는 애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주식이 있는 애들도 있고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준우 아빠이긴 해도 교육 쪽에는 전혀 아는 게 없거든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서 그런가 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도 있었고 주변에 애 키우는 사람도 하나 없으니 더 교육 쪽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준우 말 듣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데 나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야금야금 모아뒀던 100만 원으로 준우 주식 통장을 개설해줬습니다. 딱 이것만이야.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네, 아빠. 고마워요. 준우는 신이 나서 그때부터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서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수익은 전혀 안 났더라고요. 또 한 달 뒤에 가서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래, 주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거에 너무 집착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신경 쓰면 더 부담될까 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준우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준우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준우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세 때문에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페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헉헉거리며 숨을 힘겹게 쉬시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서 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앉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아프시다고 하셔서 얼른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과 치료,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실 때까지 나는 뭘 했을까 한스럽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기를 알아보니까 수술 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활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운 그때 연락을 받은 준우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준우는 왜 불렀어? 공부해야 하는데.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아유, 우리 준우. 할미 다 나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네, 할머니. 준우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저는 준우와 함께 터덜터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짐을 가지러 집에 가는 내내 준우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준우가 학교에서 끝나고 곧장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오더니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왜 그러니 준우야? 무슨 할 말 있어? 아빠, 이거요. 준우는 갑자기 두툼한 흰색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니 글쎄 안에 든 게 전부 다 돈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니 준우야? 저 사실은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제가 준우한테 주식 통장 만들어주고 한 달까지는 관심 가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준우도 별다른 말 안 하길래 잘 안 되고 있나 보다 하고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했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주식으로 돈을 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준우는 혼자 공부하고 뉴스 보면서 국내 주식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수익이 잘 안 나다가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사보았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쥐어준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준우 덕에 저희 어머니 수술을 잘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준우 덕에 수술 받을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벌써 21살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수학을 잘하고 영재였던 과학고등학교까지 나온 우리 준우는 대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식을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봉 10억을 벌고 있고요. 주식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흘러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에 더욱 신기하고 준우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준우야, 너는 이 돈으로 뭘 할 거니? 글쎄요. 저는 그냥 주식이 재밌어요. 아, 생각났다. 아버지랑 할머니 평생 제가 모시고 사는 거요. 준우는 정말 욕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돈을 그렇게 벌면서 뭐 명품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식이 좋고 재밌어서 하는 아이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저보고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줬던 거 몇 배로 갚겠다면서요. 여전히 네모난 뿔테 안경을 쓰고 귀여운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 많고 많은 인연 중에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준우라는 아이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아픔은 준우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저는 참 행복합니다. 준우가 돈을 벌어서가 아닌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가 저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살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준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준우야, 앞으로도 우리 많은 추억을 쌓자. 아빠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